그러나 미흡한 점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업비트의 경우 지침에 따른 최대치인 200억 원을 적립하고 있지만 이 금액은 전체 예치금의 0.6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원으로 디파이와 관련 개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파이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 전통 금융기관과 코인을 거래하는 중앙화 거래소 기반 금융 서비스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디파이를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알아보고 해킹 등 사건 발생 시에 이해관계자들이 중개인 없이 어떻게 조정을 해나가는지를 통해서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디파이의 과거, 현재, 미래 발전 상황을 확인해 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토큰 발행, 토큰 분배 등 토큰 이코노미에 관련된 주요 개념들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이는 탈정화 금융을 나타내는 첫 번째 단어를 따서 만든 두 문자어입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중개인 없이 이루어지는 금융 서비스를 말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계속 발전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때문에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려운 포괄적인 개념이면서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전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디파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돈의 역할을 잘 하는가 측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디파이는 기본적으로 달러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가치 저장 수단 측면에서 달러보다 열등한 돈에 노출된 개인들에게는 이러한 시장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디파이가 금융 역할을 잘 하느냐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예를 들어서 기존 금융의 경우 신용 기록이 있으면 담보물 없이 신용 대출이 가능하지만 현재의 디파이는 반드시 담보물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신용 대출은 불가합니다. 또한 유엔이 분석한 금융 소외 기준을 생각해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기존 금융보다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 상품 종류 측면에서나 대중성 측면에서 아직까지 여러가지 한계가 분명 존재하지만 돈과 직결된 산업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디파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기존의 금융기관과 중앙화 거래소 기반 금융 서비스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비교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승인, 인증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두 번째는 계정과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예금자 보호 관련해서 어떤 대처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존 금융기관에서 승인 인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신원을 인증할 수가 있는데요. 공인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발급받은 인증서를 가지고 이용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사이트에 가서 인증서 등록을 하고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계정, 자산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은 관련 법령이 허가안에 한해서 예치된 자산을 운영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또 정기적으로 자금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혹시나 다른 사람 명의로 위조해서 피해가 발생해도 은행이 책임집니다. 그 다음으로 금융위기 등이 발생해서 은행 자체가 위기에 빠진 상황이 발생해도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금융회사가 납부한 보험료를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업비트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 기반 금융 서비스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앙화 거래소 기반 금융은 첫 문자를 따서 시파이라고도 합니다. 시파이는 국내 해외 사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승인 인증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는 신분증 등을 통해서 고객인 확인 절차를 통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경우 이메일만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요. 입출금 등을 자유롭게 하려면 신분증으로 인증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사이에 일정 금액 이상을 입출금하려면 또 다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계정 자산 관리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작년에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가 있을 때 뉴스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코인 거래소가 해당되는 특정금융정보법, 특금법은 거래소 자산과 고객 자산을 분리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금법에 따라 예치금 실사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24년 초에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준비금 비율이 100%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도 자체적인 회계 감사를 통해서 준비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금자 보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앙화 거래소 사용자는 기존 금융기관 사용자처럼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령이 계속 개정되고 있으며 예금자 보호 관련해서는 2023년 9월부터 은행연합회 지침에 따라서 손해배상 준비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업비트의 경우 지침에 따른 최대치인 200억 원을 적립하고 있지만 이 금액은 전체 예치금의 0.6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자면 한국은 관리가 매우 잘 되고 있는 편인데요. 2022년 말 세계 3위 거래소였던 FTX가 파산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객의
예치금 수십억 달러를 마음대로 횡령하는 등 기본적인 관리가 안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FTX의 본사가 있었던 바하마는 법인세가 매우 낮아서 조세 피난처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2020년 말에 FTX 사건이 터지고 나서 2023년 중순이 돼서야 디지털 자산법을 개정하는 등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2018년부터 투자자 보호 펀드를 만들어서 거래 수수료의 10%를 적립해서 대비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19년에 바이낸스가 해킹을 당했을 때 이 펀드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바이낸스는 자체 감사를 통해서 준비금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낸스는 예전부터 바이낸스의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어떤 사법권에 속하는지 밝히는 것을 거부해왔습니다.